당신이 몰랐던 이야기. 오늘은 쿠데타 이후 3년째 지속되고 있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인 2021년 2월 1일은 미얀마의 지도자 아웅산 수치가 이끄는 민주정부 2기가 출범하는 새2회 개원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새벽 미얀마 군부가 쿠데타를 일으키며 민주정부를 향한 미얀마의 희망은 곧 절망으로 뒤바뀌게 되죠. 최고사령관 미나웅 흘라잉은 총과 탱크를 앞세워 군부를 이끌고 수도 네피도를 비롯한 주요 도시를 점령하였고, 군부는 부정선거 때문에 권력을 미나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에게 이양한다고 말했습니다. 동시에 군부 소유의 방송국은 선거 부정에 대응해 1년간 비상조치를 단행한다며 비상사태를 선포했으며 국가 권력이 이양됐다고 밝혔죠. 아웅산 수치는 즉시 부패 및 기타 범죄 혐의로 군사정권에 체포되어 교도소에 수감되었고요. 한마디로 군부가 무력을 통해 나라를 장악한 것이죠. 미얀마 전역에서는 쿠데타에 항거하는 대규모 시위, 민주화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의료종사자, 은행가, 교사를 포함한 수만 명의 시민들이 출근을 거부하며 시위에 동참하였죠. 처음 이 시위는 소수민족의 무력 투쟁을 제외하면 평화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미얀마 군부는 이들을 무자비한 유혈 진압으로 짓밟았습니다. 이후 국제사회 제재와 압박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가 비상사태를 연장해가며 집권기간을 이어가고 있죠. 하지만 미얀마 국민 역시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쿠데타가 발생한 지 약 2개월 뒤인 2021년 4월 미얀마 국민은 저항운동의 구심인 민족통합정부를 구성하였고, 5월에는 시민방위군을 창설하고 봄의 혁명이란 이름의 무장 투쟁을 시작했죠. 민주정부를 원하는 시민들과 미얀마 군부의 충돌로 미얀마 내전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위가 아니라 내전으로 발전된 것이죠. 미얀마 내전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으로 그 안에서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런데 최근 미얀마의 군부가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편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미얀마의 강제 징집이죠. 미얀마는 기존의 모병제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징병제로 바뀌었습니다. 군 복무 기간도 최소 2년에서 최대 5년이죠. 안 그래도 정부의 반감이 강한 국민들이 군대에 입대하려 할까요? 현재 미얀마 사람들은 징병을 피해 다른 나라로 떠나거나 이마저도 안 되면 숨고 있습니다. 지금 태국을 가보면 미얀마어로 된 간판은 물론 미얀마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죠. 시위가 태국에서 벌어지기도 하고요. 애초에 군부가 징병제를 실시한 이유가 정부 반군이 일으킨 12.27 작전으로 군부가 수세에 몰렸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죠. 미얀마의 상황을 잘 모르는 분들이라면 어쩌다가 미얀마가 이렇게 되었나 싶을 수 있는데, 미얀마는 사실 아주 오래전부터 군사정권의 통치 아래에 있었습니다. 시민들이 군부에 의해 억압당하는 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다 문민정부가 지도하던 2021년까지도 군부의 힘은 여전히 막강했기 때문에 사실상 쿠데타는 예견된 상황이나 다름없었죠. 그렇다면 미얀마에서는 왜 이토록 군부의 영향력이 막강한 걸까요?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20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 미얀마는 다른 많은 신생국들과 마찬가지로 1948년에 영국으로부터 독립하게 됩니다. 당시만 해도 미얀마는 미얀마의 최대 민족의 이름인 버마로 불리고 있었죠. 독립 당시만 해도 미얀마는 의회 민주주의 정치 제도를 채택하였으나 고작 14년 뒤인 1962년 내윈 장군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키고 권력을 장악하면서 미얀마의 군사 정권이 시작되죠. 내윈은 권력을 잡고 일당 독재 체제를 구축하였습니다. 군사 반란 이전까지 미얀마는 풍부한 지하자원과 곡물이 많은 자원국, 특히 동남아시아에서 최대 쌀 생산국으로서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할 정도의 국제적 식견이 있는 나라라는 평가를 받았죠. 1960년대 초까지만 해도 한국보다 잘 사는 나라였고요. 성장 가능성이 높은 나라라는 평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군사 반란 이후 내윈이 외부 세계로부터 미얀마를 차단하는 고립주의 외교 정책을 펼치면서 미얀마의 미래는 급격하게 어두워집니다. 특히 1974년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체제를 지향하는 헌법을 제정하면서 미얀마의 경제 상황은 급격히 악화되었죠. 암시장 경제마저 자리 잡으며 미얀마의 경제는 순식간에 아시아 최빈국 수준으로 추락해 버렸고요. 사실 진짜 문제는 경제였습니다. 내위는 광범위한 부패는 물론 미얀마 통화와 관련된 정책을 지 멋대로 급격하게 바꾸면서 국민들은 재난에 가까운 피해를 입었죠. 여기에 식량 부족 사태까지 겹치며 1988년에는 참다 못한 시민들이 대규모 시위까지 일으켰습니다. 사실 반군부 시위는 1962년 군사반란 직후는 물론이고 1975년과 1976년, 1977년에도 발생하였으나 1988년의 시위는 규모와 영향력이 압도적으로 컸죠.
단순히 체제에 대한 반감만이 아니라 먹고 사는 경제와 관련되어 있었으니까요. 1988년 8월 군대는 살상력이 가진 무기를 사용해 강하게 시위대를 진압하기 시작했고 1988년 말에는 군부가 수천 명을 살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최소 3천 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이 이재민이 되면서 미얀마 군부의 이미지는 악마로 묘사되었죠. 이때 소마옹이라는 장군이 등장하며 군부 내에서 쿠데타를 일으키고 국가평화발전평의회를 구성하며 이미지 변신을 시도했습니다. 또한 1989년 6월 18일에는 국명도 버마 사회주의 연방공화국에서 미얀마 연방으로 바꿨죠. 그리고 1990년 5월 약 30여 년 만에 미얀마에서 처음으로 자유로운 다당제 선거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때 야당에서 등장한 지도자가 앞에서 나왔던 아웅산 수치이죠. 아웅산 수치는 미얀마 독립영웅 아웅산 장군의 딸입니다. 아웅산 수치는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정치 경제 철학을 공부하고 1988년 건강이 악화된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미얀마로 귀국했다가 군부에 항거하는 대규모 시위 이른바 8888 항쟁에 참여하게 되었죠. 수천 명의 학생, 직장인, 심지어 승려들마저 거리로 나와 민주주의 개혁을 요구하는 가운데 아웅산 수치는 연설에서 내 아버지의 딸로서 나는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무관심할 수 없었다고 말하며 단숨에 인기를 얻었습니다. 순식간에 스타가 된 아웅산 수치는 민주화 운동의 지도자로 급부상하였고 전직 고위 군장성인 아웅치와 틴우 등과 함께 국민민주연맹을 창당했죠. 그리고 앞서 말한 1990년 5월에 열린 총선에서 국민민주연맹 NLD가 전체 의석 492석 가운데 392석을 얻는 압도적인 대승리를 거두게 된 것입니다. 드디어 미얀마 문민정부가 들어서는가 싶었으나 군부는 권력이양을 거부했죠. 아웅산 수치는 6년간 가택연금에 처했고요. 1995년 7월 가택연금이 해제됐지만 2000년 9월 이동 금지 조치를 거부하고 만달레이를 방문하려 했다가 다시 가택연금에 처해졌죠. 이후 2년이 흘러 또다시 가택연금이 해제됐으나 불과 1년 만에 아웅산 수치는 자신의 지지자들과 정부의 지원을 받은 폭력배들 사이에 충돌이 발생한 이후 투옥되었습니다. 물론 금세 귀가가 허락되긴 했으나 사실상 3차 가택연금 상태에 놓였죠. 때때로 NLD당 관계자나 소수의 외교관들을 만날 수 있었지만 거의 독방 신세였으며 두 아들과 남편을 만날 수도 없었습니다. 참고로 아웅산 수치의 남편은 1999년 3월 암으로 사망했는데 남편이 위독해지자 군부가 영국 방문을 허락하겠다고 했으나 수치는 이대로 미얀마를 떠나면 다시는 귀국이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해 거절했죠. 수치가 연금되어 있는 동안에도 미얀마는 잠잠하지 않았습니다. 2007년에는 연료 가격 상승으로 사회 분위기가 뒤숭숭해지자 승려들이 주도한 샤프란 혁명도 일어났죠. 이 역시 군부의 강제 진압으로 많은 승려들과 시민들이 죽었고요. 이런 와중에 2008년 5월에는 20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죽거나 실종되는 미얀마 역사상 최악의 자연재해가 벌어집니다. 이라와디 강 삼각주에 태풍이 몰아닥치며 미얀마의 곡창지대에 엄청난 피해를 입혔죠. 이때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미얀마 정부의 원조와 여러 인도주의적 협력을 제안하였으나 국내의 열악한 사정이 해외에 알려질까 두려웠던 미얀마 정부는 약과 식량, 친구 등 모든 지원을 거부했습니다. 미얀마 국민 약 100만 명이 집을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됐는데도 말이죠. 이 이야기들이 까발려지고 국제사회의 압박 역시 강해지자 미얀마 군부는 국민 투표를 실시하여 부분적인 민주화를 실시합니다. 2010년 총선은 군부의 지원을 받는 통합단계발전당 USDP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부정선거라는 의혹이 큰 선거였지만 말이죠. 군부의 지원을 받는다고는 해도 부분적 민주화가 되었기에 의회는 최소한의 정상적인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2011년 1988년부터 20년 넘게 집권한 신군부가 공식적으로 해산하며 통합단계발전당의 권력을 넘겨주면서 NLD당 역시 정계에 복귀하였죠. 그리고 4년 뒤 2015년 1990년 이래 미얀마에서 처음으로 공개적인 총선이 이루어집니다. 선거에서 NLD는 상원과 하원 모두 압도적인 대승을 거두었죠. 하지만 아웅산 수치는 법적으로 대통령직에 오를 수 없었습니다. 당시 미얀마 헌법에 따르면 외국인 배우자를 두면 대통령이 될 수 없었거든요. 그 결과 2016년 3월 15일 1962년 이래 처음으로 비군부 출신인 틴조가 대통령직에 올랐습니다. 아웅산 수치는 특별 신설직인 국가 고문직에 취임하였죠. 참고로 미얀마 내에서 국가 고문직은 총리직과 동등한 위치입니다. 직과는 관계없이 아웅산 수치는 사실상 국가 최고 지도자 역할을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군부가 워낙 악랄해서 그렇지 아웅산 수치도 국제적으로 따가운 시선을 받는 인물입니다. 로힝야족 때문이죠. 미얀마 서부 라카인주에 주로 거주하는 인도 아리아계 민족인데 미얀마군은 로힝야 무장 세력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로힝야족 수천 명을 살해하고 마을을 불태우는 등 끔찍한 토벌 작전을 펼쳤습니다. 사건 발생 후 1년 뒤 유엔 진상조사위는 이 사건을 종교인종 부족의 씨를 말리려는 중대 범죄, 인종청소의 교과서적 사례로 규정했으나 아웅산 수치는 로힝야족의 무력 사용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었다고 군부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죠. 이로 인해 노벨 평화상 박탈 논란까지 벌어지는가 하며 아웅산 수치를 지지했던 많은 지지자들이 떠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상승장에는 악재가
상승장과 하락장에는 호재가 묻히듯 미얀마는 국가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컸기에 국제사회의 비난일 뿐이었죠. 시간이 흘러 2020년 11월 미얀마는 두 번째 민주적 총선을 치르게 됩니다. NLD는 476석 가운데 396석, 무려 80%가 넘는 득표율로 압승을 거두었죠. 이때 통합단결발전당과 군부 측에서는 엄청난 충격을 받게 됩니다. 자신들이 보기에는 NLD도 나라 운영을 개판으로 하는데 너무 압도적인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통합단결발전당은 총선이 부정선거라 주장하며 군부의 감시하에 재선거를 치를 것을 정부에게 요구하였죠. 하지만 국외선거 감시자들과 선거위원회 측에서는 이번 선거에서 별다른 부정이 발견되지 않았다며 재선거나 재검표가 없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새 의원들이 임기를 시작하기 직전인 2021년 1월에는 아웅산 수치가 새 내각에서도 국가 고문직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개헌을 시사했죠. 이 말은 사실상 지도자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진짜 문제는 개헌이죠. 개헌은 군부 측에게도 양보할 수 없는 것이었거든요. 2008년 군부 정권에 의해 제정된 미얀마 헌법에는 내무, 국방, 국경, 경비 등 세계 치안 관련 부처의 수장을 군부가 맡아 정부를 견제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부의 전체 의석의 25%를 할당하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헌법 덕분에 군부는 군사력을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동시에 NLD 대다수 의석을 차지한다고 한들 군부의 동의나 지지 없이는 어떠한 의사결정도 힘들다는 뜻입니다. 개헌을 하게 된다면 NLD가 하고 싶은 것을 모두 할 수 있게 된다는 말이죠. 군부는 모든 군사적 힘을 잃은 채 행정부의 하수인으로 들어갈 것이고 기존의 수장들은 어떤 처벌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이죠. 아웅산 수치가 개헌을 요구했을 당시 군부 실세인 미나웅 훌라잉 최고사령관은 이를 당연히 거부하였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막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군부는 무력으로 상황을 해결해야겠다는 생각을 하죠. 2021년 완전 무장을 한 채 수도를 점령하며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군부의 군사력이 어떤 견제도 없이 그대로 살아있는데 치명적인 개헌을 진행하려고 했다. 앞에서 쿠데타가 어느 정도 예견되어 있었다고 말한 이유이죠. 사실 개헌을 시사했을 때 많은 전문가들이 쿠데타를 우려하기도 했고요. 쿠데타 이후 평화 시위가 발발했으나 미얀마 군부의 진압으로 인해 무장 투쟁으로 이어졌고 미얀마 내전으로까지 발전했습니다. NLD 지도자들은 임시 정부격인 국민 통합정부를 출범하였고 몇몇 고위 간부들이 탈영하여 시민군의 편에 서서 훈련을 돕고 있으나 미얀마 군부에 맞서기엔 역부족이었죠. 현재까지도 미얀마 전역에서 충돌이 일어나고 있고 소수민족이 많이 거주하는 미얀마 국경 지역뿐만 아니라 만달레이, 양곤 등 주요 중심 도시에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수천 명의 민간인이 이웃 국가인 인도와 태국으로 피신하고 있고요. 최근 미얀마에서는 서로 먼저 여권을 신청하려고 경쟁이 벌어지며 여권 사무소 밖에서 2명이 압사로 숨지는 사건까지 발생했죠. 사람들은 떠나고 군부가 강력하게 제압 중이니 미얀마 내전은 군부의 승리로 끝이 나게 될까요? 앞에서 말했듯 아니죠. 물론 결과야 알 수 없지만 점점 군부에게 불리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군사 독재 국가가 된 미얀마라는 기사가 나올 정도로 군부의 압도적인 승리를 예상한 초반과는 달라졌죠. 미얀마 내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내전이 이어진 2년 동안 미얀마 군부가 행하는 인권 유린 속에서 미얀마 시민군은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했으나 최근에는 미얀마 군부가 무장 저항단체에 많은 영토를 내준 상태이죠. 망명정부를 자처하는 미얀마 국민통합정부에 따르면 현재 저항군은 전체 영토의 60% 이상을 차지한 상태입니다. 내전이 길어지면서 군부의 통제력도 약화되고 있어 보이죠. 처음에 잠깐 나왔듯 최근 미얀마 군부는 갑작스레 지금껏 군부 저항운동의 주도적인 역할을 해온 미얀마의 청년들에게 강제 징집령을 내렸습니다. 미국 평화연구소의 제이슨 타워 버마 담당자는 소수민족 무장조직에 여러 번 크고 치욕적인 패배를 당한 상황에서 강제 징병제를 시행한다는 소식은 현재 미얀마 군부가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인지 공개적으로 보여준다고 설명했죠. 이 말은 즉 이제 군부에는 목숨 걸고 싸울 만한 군인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징집은 되었냐? 미얀마 청년들이 군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 국외로 탈출하면서 결론적으로 징집도 실패에 가깝습니다. 미얀마 청년들의 탈출 행렬은 미얀마 내전에 큰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되죠. 미얀마를 탈출한 청년들은 어쩔 수 없이 인근 국가로 향하게 되는데 인근 국가에서는 갑작스러운 난민 증가로 여러 문제에 직면할 테고 이는 미얀마 군부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거든요. 치안이 좋은 국가에서도 불법 체류자를 막지 못하는데 태국, 인도가 불법 체류자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 군부가 무력을 동원해 시민군을 징집하여 병력 증원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군대 사기 저하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별 효과가 없을 것이며 새로운 병력을 훈련시키는 데에만 몇 달이 걸릴 것으로 보이죠. 그리고 군부에 대한 불만이 있는 상황에서 강제 징집된 청년들이 내부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킬지는 아무도 모르고요. 이렇게만 보면 군부가 지겠는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군부도 믿는 구석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조만간에 다룰 건데 인도와 중국은 원수 수준의 앙숙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 말이죠. 미얀마는 얼마 전에 다루었던 중국의 1대1로 프로젝트에 참여한
국가이기도 하고 동시에 해상무역과 중국 입장에서 인도를 견제하는 데 핵심적인 위치에 있습니다. 실제로 1대1로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미얀마 항만 사용권 획득과 철도 건설이었죠. 사실 아웅산 수치도 친중 성향이 있고 NLD 자체도 중국에 반감을 가지고 있지 않는 듯이 보이지만 미얀마 사람들의 반중 정서가 심한 게 문제입니다. 미얀마 내에 중국 공장에 폭탄이 터지는 사건까지 있을 정도로 반중 정서가 심하죠. 여담으로 이때 미얀마 한인회에서는 태극기를 배포했습니다. 미얀마 사람들이 한국 공장은 공격하지 않거든요. 중국 공장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디서 구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태극기를 구해 달아놓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죠. 여튼 미얀마가 정상화된다면 대다수 국민들이 가지고 있는 중국에 대한 반감 때문에라도 결국 미국 편에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때문에 중국은 미얀마 군부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반대로 미얀마 반군의 무기들에서 미국제가 포착되면서 미국이 뒤에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있죠. 맞다면 미얀마 안에서 작은 신냉전이 벌어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조금 다른 움직임도 보이고 있죠. 중국이 군부뿐만 아니라 반정부 세력까지 지원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어느 쪽이 이기든 미얀마에 대한 영향력과 친밀을 유지하려는 이유이죠. 어쩌면 중국은 이미 군부가 패배에 직면했다는 결론을 내렸을 수도 있고요. 과연 미얀마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미얀마의 평화가 오기를 바라면서 미얀마 내전에 대한 이야기, 이번 편은 여기까지입니다.